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준기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딱 이맘때쯤에 이 강의로 강의를 시작했거든요. 우리 노무사 강의를 제 인생 첫 강의를 시작했는데 이제 벌써 두 번째로 이제 요 강의로 여러분들께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제 소개부터 간단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강의 지금 이 특강의 취지를 저희 전체 커리큘럼 0순환부터 3순환까지 어떠한 흐름으로 흘러갈 거다라고 강의 소개, 그러니까 제 소개보다는 좀 강의 소개 위주로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으로 우리 마이크 나오죠? 하나, 둘, 셋. 네. 실전으로 사례 답안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제가 24년 1월에 변호사 시험을 쳤거든요. 그 변시를 치면서 저는 저희도 논술형 답안들을 써야 됐기 때문에 그냥 이게 답안 쓰는 공식이었어요. 제가 저는 노동법 시험을 치지 않았는데 다른 이제 법 과목들의 사례 답안을 쓰면서 이 목차대로 그대로 구성을 했다. 그래서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그 사실관계에서 쟁점을 파악을 하시고 그 쟁점들을 어떻게 순서대로 배치를 해서 사례 답안으로 써야 되는지, 그게 제가 나눠드린 해설 자료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3개년 우리 특히 사례 위주로 강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저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네이버 카페에 강의 계획서에도 나와 있는데, 네이버 카페 임준기 변호사 민사법 기준 들어오셔가지고 가입하시면 뭐 강의 자료 같은 거, 특히 오늘 그 강의 자료 다 여기다가도 업로드 해드리니까 여기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질문 주실 때도 원칙적으로는 카페로 주시되, 요거는 조금 약간 부끄러워. 카페 같은 경우에는 뭐 비밀글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 오픈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은 여기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빠른 거는 카페 답변이 더 빠를 거예요. 그러니까 신속한 답변을 원하시면 카페로 질문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부끄러운, 그러니까 나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모르는 거 물어보는 거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약간 나는 좀 부끄러워. 그런 거는 여기로 조금 비밀스럽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3개년 기출 해설 특강을 이제 오늘 개강을 했는데, 그 영순환이 개강하기 한 10일 전이거든요. 12월 1일 날 월요일에 제가 이제 영순환이 개강을 하는데, 이 전체 커리큘럼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 3개년 기출 해설 강의를 왜 개설을 했냐. 일단은 이번 민사소송법이 굉장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민사소송법 선택을 해보신 분, 그러니까 올해 혹시 시험을 쳐보신 분, 네, 한 분 계신가요? 이 올해 시험이 상당히 어렵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약간 좀 속된 말로 미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조금 자부할 수 있는 게, 제가 다뤄드린 대로 그대로 시험에 나왔고, 이거 만약에 A, B 중에 고민하시면 99% B니까 B로 가세요. B가 나왔습니다. 그게 2문에서 나왔거든요. 1-2문에 1문에 2에서 그대로 들어가시는 문제들이 나왔으니까 요 커리큘럼을 어떻게 따라가면 우리 시험을 잘 풀 수 있는지를 약간 좀 바라보는, 26년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3개년의 기출 트렌드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특강입니다. 그래서 일단 커리큘럼부터 소개를 하고 드릴게요. 일단 영순환은요, 기본 강의입니다. 기본 강의. 그래서 이게 기본서예요, 여러분들. 기본서.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의 맥이 기본서고, 우리 2판이 이제 출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작년판 소지자분들을 위해서 개정된 추록들 다 드리고, 민사소송은 크게 개정된 게 없어요. 물론 추심명령과 관련돼서 당사자 적격 엄청나게 민소에 대격변이 이뤄질 법하거든요. 그것도 다 반영이 되어 있고, 그것도 제가 주로 약간 엄청나게 빡센 특A급으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영순환에서 그런 1순환 추록도 다 제공이 된다. 여기는 여러분들 개념입니다. 개념. 다른 거 가져가지 마시고, 우리 절차,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민사소송 개관을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절차법에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어려워요. 이게 뭔지 모릅니다. 당장 민법과 같은 경우에는, 민법은 여러분들 매매, 임대차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수강계약도 체결을 하고, 실제로 우리 실생활에,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법으로서 우리가 익숙한데, 민소는 여러분들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의미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저도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거든요. 친구가 돈을 안 갚으니까 제가 소를 제기를 합니다. 그 소를 제기를 했을 때 소를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까지 가는 그 절차를 소송이라고 하는데, 그 절차를 한번 가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유기적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기초 개념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기초 개념이 제도의
의의가 될 수도 있고요. 제도의 의의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제도의 요건이 될 수도 있고요. 요건이 갖춰졌을 때의 효과 또는 그 제도의 취지입니다. 얘네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답안에 쓰셔야 되는 법리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법리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주로 이해한다라는 측면에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90%는 이해라는 측면에 집중해서 우리 그 영순환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1순환은 이제 민사소송법 쟁점 답안지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마지막 시험 직전에 보고 들어갈 시험입니다. 그래서 제가 쟁점 답안지 자료를 여러분들 그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 총편 및 사례 답안 작성론 말고 이게 2단으로 편집된 하나의 자료를 제가 드렸어요. 이게 지금 흑백으로 나와가지고 조금 달리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칼라거든요. 칼라로 나와 있어가지고 위에 보시면은 쟁점명, 뭐 증명 책임과 분배, 그 다음에 뭐 밑에는 재판 상자백, 뭐 구체적 사실을 대상으로 하였을 것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여러분들 뽑아내셔야 되는 쟁점입니다. 실제 사실관계에서 뽑아내야 되는 이 쟁점별로 제가 답안을 만들어 놓은 게 민사소송법 쟁점 답안지예요. 그래서 밑에 나온 내용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게 실전 답안 분량이에요. 실전 답안 분량이고 그대로 내용을 쓰시면 되는데 그럼 이거를 줄줄이 어떻게 다 외우냐? 그 외울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뭘 외우시면 되냐? 그 증명 책임과 분배라는 쟁점명 아래에 박스 표시해가지고 뭐 글자들이 몇 개 들어가 있죠. 그게 여러분들이 현출해야 되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막판에 여러분들이 특히 3순환 마치고 나가지고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을 텐데요. 그때는 쟁점 답안지의 쟁점명을 보고 그 밑에 제가 정리해 놓은 박스 안에 키워드 쟁점명을 보면서 밑에 내용들을 연상해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답안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막막해 보이잖아요. 그 막막해 보이는 게 첫 번째로 개념을 몰라서 그래요. 개념을 모르니까 우리 사실관계를 봤을 때 이게 뭔지, 이게 뭘 물어보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어 라고 할 때 그 쟁점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개념을 쌓는 게 영순환입니다. 영순환. 그 다음에 이제 1순환에서는요, 매일매일 이제 모의고사 시험 칩니다. 매일매일 모의 시험 치고요. 매일매일 모의 시험 치면서 우리가 쌓아왔던 기초 개념 이해가 실제 사례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그 다음에 쟁점 답안지를 어떻게 읽어 나가야 되는지, 이 쟁점 답안지를 활용해서 민사소송법 전체에 대한 이론 강의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시험이 한 30이라고 할까요? 이론이 한 70이고요. 2순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진짜 실전대 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는 사례 분량도 늘고요. 사례 문제도 늘어요. 이때는 한 문제만 치는데 이때는 두 문제씩 치면서 다른 사례, 제가 사례집 곧 낼 거거든요. 이 사례집이 쟁점 답안지 서술이랑 일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쟁점을 뽑으시고 거기다가 포선만 붙인 거예요. 쟁점 답안지에다가 사례 문제 위에다가 써주고 밑에 포선만 붙인 게 제가 쓴 사례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쟁답안이랑 사례집이 싱크가 맞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얘는 기본서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내가 이거를 실전에서 어떻게 써야 돼라는 고민 자체를 안 하게 만들 거예요. 그게 쟁점 답안지랑 결이 맞는 그 기출 사례 답안지라고 일단 제가 좀 가명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요 사례집을 출간을 할 테니까 요거 두 개를 연계해서 사례에 대한 좀 쟁점 답안지는 이제 한 30% 비율로 줄이고 사례에 대해 가지고 많이 좀 우리 리딩 케이스들을 많이 다룰 거예요. 막판에 3순환에는 여러분들 5개년 타시험 기출, 쟁점 답안지 가끔 보면서 5개년 타시험 기출 싹 다 돌릴 거거든요. 그럼 우리 시험에 다 걸립니다. 특히 이번 25년 우리 민사소송법의 특징이 이제 우리 3개년 기출해설 특강 우리 강의 좀 그 해설로 돌아와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그 25년 일단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이라고 크게 써 있는 그 한 페이지로 나온 이 자료 있잖아요. 한 페이지가 아니라 두꺼운, 제일 두꺼운 자료. 이게 해설 사례집처럼 생긴 이게 여러분 요걸 하나하나 넘겨볼까요? 일단 25년 민사소송법에서 넘겨서 첫 번째 줄 보자마자 첫 번째 문제 보자마자 너무 두꺼운데 하는데 이문도 마찬가지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 문제가 엄청나게 길어요. 문제가 엄청나게 길어졌습니다. 문제가 길어졌다라는 건 들어있는 쟁점이 많다라는 거예요. 들어있는 쟁점이 많다라는 거. 그런데 비교해가지고 쭉 넘어가시다가 11페이지 한번 가보실까요? 11페이지. 24년 노무사 민사소송법입니다. 24년. 11페이지. 11페이지에 보시면 사례 분량이 확 줄어요.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이렇게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다만 24년 민사소송법은 이문이 어려웠습니다. 이문 넘어가서 13페이지를 보시면
13페이지에 요거는 좀 사실관계가 우리 이번 25년 시험과 비슷하게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문장이 길어졌다, 지문이 길어졌다라는 건 여러분들 쟁점이 많이 숨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원래 공인노무사 시험 제가 한 15개년치를 분석을 해봤을 때 처음에 이제 2010년부터라고 한번 해볼게요. 2010년부터 2015년, 그 다음에 2015년부터 언제까지죠? 2020년. 그 다음에 지금 25년까지 해가지고 이 5년 때는 우리 24년 1문 있죠? 짧았던 거, 단문처럼 나오는 거 그렇게 나왔어요, 시험이. 그러니까 이게 사례인지 단문인지 잘 모르니까 큰 묵직한 한 방을 준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쟁점이 나오면 A라는 쟁점에 묵직하게 이만큼 빵 쓰고 누가 그거 잘 쓰냐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2010년대 후반대로 들어오면서 이제는 그런 시험은 좀 덜 나왔고, 그러니까 단순 암기형 시험은 좀 덜 나왔고, 실제로 우리가 노무사 되면은 실제 사건 담당해가지고 사건 푸셔야 되잖아요. 그 사건 해결 능력을 물어보기 위해 가지고 이제는 사실관계를 하나 둘씩 막 넣기 시작했습니다. 사실관계를 하나 둘씩 끼워 넣되 아직은 단문형에 좀 가까운 사례가 나왔는데 22년부터 우리 여기 실려있진 않은 22년부터는 진짜 본격적인 사례형 문제랑 단문형 문제가 구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사실관계를 하나를 주고 그 공통된 사실관계에서 부수되는 문제 1번, 문제 2번 나와서 각각 너 사실관계에서 쟁점을 뽑은 다음에 그 쟁점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답안을 쓸 수 있니? 그 쟁점들을 활용해가지고 사실관계에 녹여서 포섭을 해서 결론을 낼 수 있니라는 문제 해결 능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5년은 제가 감히 말하기에는 이거 난이도 조절 실패한 문제예요. 쟁점이 원래는 원래는 쟁점 하나, 이만한 쟁점을 크게 물어봤다면 스멀스멀 어려워지면 쟁점이 2개, 많게는 한 3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25년에는 특히 25년 1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쟁점을 크게 4개 실어놨는데 쟁점 5개도 있고 6개도 있어요. 쟁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문제입니다. 제가 보고 약간 식겁했어요. 보면서 어떻게 문제를 이렇게 내지? 심지어 문제가 명확하게 내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관계를 읽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도 읽을 수 있고 저렇게도 읽을 수 있는 거야 아니야 라는 애매하게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낼 거면 조금 명확하게 주어가지고 그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이 되게 나왔어야 되는데 좀 애매하게 읽힌 감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민사소송법이 어렵다고 겁주는 게 아니고 겁을 드리려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어떻게 그럼 대비를 해야 되냐를 이제 제가 이 문제를 해설을 드리면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앞에 좀 떠드는 거 마지막으로 이제 바로 할게요. 해설 바로 할게요. 사례답안 작성법인데요. 이제 선생님들께서 특히 2차 시험 선생님들께서 많이 강조를 하시죠. 특히 법학과 같은 경우에는 아이렉이든 문학판검이든 많이 통용되는 말입니다. 다 틀린 말 아니고요. 다 맞는 말이에요. 요게 이렇게 녹여져 있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녹여져 있는 거예요. 문학판검이든 아이렉이든 그건 뭐냐. 일단 여러분들이 사실관계를 읽고 나가지고 이슈, 그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을 합니다. 그 쟁점에 대해 가지고 문제되는 지점을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조문의 이 부분에 관련된 해석이 문제가 된다. A라고 해석을 해야 되냐, B라고 해석을 해야 되냐. 그에 따른 견해가 대립하더라. A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고 판례는 B라고 해석을 하는데 검토하건대 뭐뭐라는 측면에서 우리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판례의 입장대로 내렸을 때 사안에 적용을 하고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라는 게 아이렉입니다. 아이렉이랑 문학판검이에요. 그러니까 문학판검은 사실 좀 어떤 쟁점을 여러분들이 뽑으시고요. 특정 쟁점에 대해 가지고 적용되어야 되는 법리,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기초 개념에 따른 의의, 요건, 효과, 취지 이런 거를 여기다가 적어주시고 실제 사실관계를 그 법리에 녹여서 포섭을 하신 다음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결론을 내리는 아이렉이 옛날에는 이 아이렉 큰 거 하나로 끝났다면 이제는 여러분들 쟁점이 많이 나오면 이렇게 목차 구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 뭐 이게 뭐 논점의 정리든 쟁점의 정리든 문제의 소재든 다 뭐 상관없습니다. 이거 다 다르게 썼다라고 해가지고 틀리게 그 감점 사유 아니에요. 근데 저희 학교 그 한 행정법 교수님은 이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거는 문제의 소재가 맞다. 문제의 소재가 맞는 표현이다라고 해서 제가 여기 해설에다가는 문제의 소재라고 썼는데 뭐 문제점이라고 쓰든 쟁점의 정리라고 쓰든 논점의 정리라고 쓰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사실관계를 쭉 읽다가 결국에는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혹은 법원의 판단은 타당한가라는 질문을 내릴 거거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여기 나올 겁니다. 여기 질문에 대한 답은 나올 거예요. 어떠한 점에서 법원의 결론은 타당하지 않다 혹은 어떠한 판결을 내려야 된다라고 할 거잖아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묻는 답을 쓰시는 거고 여기 그럼 어떠하니까 법원은 이러한 판결을 내려야 돼라는 요 내용들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 요거를 여기다가 여러분들 여기에 각각 아이렉이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아이렉이 하나씩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문제점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제 답안이 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제가 써놨어요. 통일시켜 놨어요. 보시면 쟁점을 여러분들 이 결론을 내리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실관계에서 쟁점을 만약에 쟁점 1을 뽑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증명책임과 관련된 쟁점을 하나 뽑았고요. 두 번째 사문서의 증거력과 관련된 쟁점을 하나를 더 뽑았고 마지막에 처분권주의와 일부 인용 판결의 허용 여부라는 쟁점을 뽑았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첫 번째 여기 문제점 혹은 뭐 쟁점의 정리라는 목차에다가 여러분들이 쓰실 건 우리 쟁점 답안지의 제일 위에 있는 그 쟁점명 있죠. 쟁점명. 그거 여기다 쓰시는 거예요. 내가 이 쟁점 뽑았어 라고 하면 그 쟁점명을 여기다가 하나씩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각각 쟁점들 있죠. 걔네가 하부 대목차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첫 번째 페이지만 한번 볼까요? 기출해설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아직 우리는 내용을 모릅니다. 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몰라요. 형식만 보는 겁니다. 자, 보시면 문제의 소재 해가지고 갑의 대여금 청구가 전부 인용되기 위해서는 8천만 원의 대여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첫 번째, 갑의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과 을의 재판상 자백. 요게 쟁점 하나를 제가 뽑은 겁니다. 그 다음 거 두 번째 뭐 도박장에서 빌렸다는 주장에 대한 증명 책임과 사본의 증거력. 요것도 제가 쟁점을 하나 뽑은 거예요. 마지막에 처분권주의와 일부 인용 판결의 허용 여부가 문제된다라고 해놓고 그 각각 뽑은 쟁점들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 보세요. 그 해설을 보시면 2번 목차. 갑의 8천만 원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과 을의 재판상 자백. 뒷페이지 가보시면 3번 을의 도박장에서 빌렸다는 주장에 대한 증명 책임과 사본의 증거력. 밑에 4번 처분권주의와 일부 인용 판결의 허용 여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답안 쓰는 목차 쓰는 공식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목차 쓰는 공식이더라.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쟁점을 1번, 2번, 3번을 뽑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고민만 하세요. 우리는 실전에서 우리 시간 엄청 부족하잖아요. 특히 이렇게 문장이 길어지고 쟁점이 많아지면 시간이 필연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차 어떻게 짜지라는 고민조차 할 시간도 없어요. 그거를 이렇게 그대로 짜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쟁점 1을 두 번째 목차로 쓰시고 쟁점 2를 세 번째 목차로 쓰시고 쟁점 3을 네 번째 목차로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렉 각각 아이렉을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이건 뭐다? 그 쟁점 답안지 내용대로 채우시면 돼요. 쟁점 답안지에다가 쟁점 답안지 내용에다가 그 다음에 사실관계 포섭하시면 됩니다. 사실관계 포섭하시면 이 포섭한 소결이 나오죠. 소결. 즉 각 쟁점 1번의 소결이 나올 거고 쟁점 2번의 소결이 나올 거고 쟁점 3번의 소결이 나올 거잖아요. 마지막 결론은 소결 1번, 소결 2번, 소결 3번이니까 최종적으로 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대로 기계적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드리는 문제 해설이라든지 곧 출간할 사례집에는 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목차 전체 다 이런 식으로 통일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전 우리가 써야 되는 법리 부분은 쟁점 답안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결국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첫 번째로 사실관계 읽은 다음에 사실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쟁점을 뽑아내는 거. 쟁점 추출.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추출한 쟁점 가지고 논리적으로 순서 배열. 순서는 갖춰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쟁점 3개를 뽑았는데 먼저 얘를 논하기 전에 먼저 논해야 되는 이런 논리적인 순서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우리 각 순환별로 이론을 들으시면서 채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적으로 순서를 배열하시면 여기까지 답안의 초안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답안 초안 완성. 초안이 완성하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포섭까지 잘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출 및 포섭. 요게 이제 실전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게 특히 이번 시험이 좀 안 보이게 냈어요. 우리 시험 자체가. 이거 좀 안 보이게 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잘 보고 가는 게 중요하더라. 그래서 요거를 제가 계속 해가지고 연습을 시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제가 어떻게 했는지, 특히 문제 1번과 문제 2번, 우리 사례형 문제가 제가 어떻게 다뤄드렸었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기출 해설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우리 그 해설지, 기출 해설지로 주로 가고, 여러분들 그 쟁점 답안지 요 자료는 보시면서 아 그래 똑같네 라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볼까요? 25년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입니다. 자, 일단은 문제부터 보시는 거예요. 문제부터 보고 여기에 쓸 말이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즉 문제가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부터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맨 위에 지금 문제 1 해가지고 덜 굵은 글씨가 나온 부분이 있고 굵은 글씨로 문제가 제시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제1문의 1이에요. 그러니까 위에가 공통된 사실관계고 아래 문단이 이제 문제 1문의 1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보시면 제일 밑에 줄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논하시오. 별도로 문제에서 우리에게 지시사항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보통은 문제를 읽으면 아 뭐가 문제가 뭐가 쟁점이 되겠구나가 파악이 되게 주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요 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막 다 읽진 않겠고요.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좀 그 요약을 해가지고 공통된 사실관계는 설명을 드릴게요. 갑이 을한테 8천만 원을 대여를 해줬는데 을이 안 갚는 상황입니다. 갑이 을에게 8천만 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을이 안 갚는 상황에서 이제 을이 이런 각서를 써주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1년 뒤에 갚기로 했는데 1년 뒤에 결국 못 갚았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곧 내가 너한테 다시 한번 내가 너한테 돈을 못 갚으면 너가 청구하면 내가 대신에 그걸 줄게. 뭘 줄게? 내가 고려청자를 인도할게. 고려청자. 5천만 원짜리 고려청자를 인도를 할게라는 약정을 했습니다. 이 약정이 무엇인지 안 밝혀줬어요. 이게 대물변제 약정일 수도 있고요. 단순히 인도 약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에 뭐 가름해가지고 지급하는 건가? 이것부터 안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불명확한 사실관계가 나왔으면 일단 여러분들도 흐린 눈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시면 이게 시간을 잡아먹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보시면 같이 볼게요. 첫 번째 줄, 그 공통된 사실관계 첫 번째 줄을 보시면 22년 5월 1일 갑은 을에게 8천만 원을 이자 없이 1년의 기한으로 대여했는데 기한이 지나도록 을이 돈을 갚지 않아서 갑은 을에게 대여금의 상환을 독촉하였다. 그리고 그 1년이 넘어서 23년 10월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10월이 되어서 을은 내가 그 돈을 24년 10월 31일까지 너한테 지급하지 못할 때 너 갑의 요구가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고려청자를 너한테 양도할게 라고 합니다. 이게 뭐 양도 담보인지 대물 변제인지 이 법적 성질이 뭔지 고민하고 계시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 그냥 그런 약정이 있구나, 즉 인도 약정이 있구나, 인도 약정이 별도로 있구나라는 거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건의 계약이 체결된 게 대여금 계약이 하나가 체결된 거고요. 인도 약정 이 계약이 체결이 하나가 됐다. 요 사실관계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공통된 사실관계에서는 여러분들 특히 막 우리가 사실관계 문제로 쟁점으로 뽑아낼 만한 것들이 크게 있지 않으니까 가볍게 한번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 각서를 써주었대요. 다섯 번째 줄, 고려청자는 5천만 원 정도로 평가된다. 요거 나중에 포섭할 때 써먹을 겁니다. 이런 거 포섭할 때 써먹을 거예요. 24년 11월 5일
24년 10월 31일까지 갚기로 했는데 또 안 갚았어. 또 안 갚으니까 갑은 을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였고 을은 묵묵부답이었다. 25년 2월 1일 갑은 을을 상대로 금 8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요. 소송에서 갑은 대여금 상황을 독촉하는 세 통의 내용 증명 무편을 증거로 제출하였다라고 해서 요 상황에서 이제 1문 풀겠습니다. 1문 풀겠어요. 1문 푸는데 지금 그러면 결국에 여러분들 소송에서 민소에서는 우리 소송의 주체와 소송의 객체로서의 소송물만 잘 파악을 하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본적 사실관계는 갑이 을을 상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까지의 스토리를 구성해 주는 거고요. 여기부터 잘 보시면 돼요. 소송물은 뭐냐? 대여금 청구권. 야, 내가 빌려준 거, 내가 너한테 빌려준 그 대여금 돌려줘라고 하는 대여금 청구권 8천만 원이에요. 요게 소송물이다 해서 요거부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자, 문제 1번부터 갈게요. 이제는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돼요. 보통 사례 문제는 문장 하나하나마다 쟁점이 하나씩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늘면 여러분들 쟁점이 늘겠죠. 그래서 요거는 당연하게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문장이 길면 한숨부터 쉬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한숨 쉬고 시작해요. 아이고 왜 이렇게 길어 이러면서. 자, 일단 1번 증거 방법으로 제출된 내용 증명에는 모두 갑이 을에게 대여금 8천만 원의 상환을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려줬으니까 빨리 줘. 이거 결국에는 이 소송물과 관련된 논의예요. 첫 번째 문장은 크게 의미 있는 문장은 아닙니다. 근데 두 번째 여러분들 갑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실제 차용한 돈은 5천만 원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문장 1번부터 할게요. 문장 1번 지금 갑이 뭐 하고 있어요? 대여 사실 8천만 원의 대여 사실을 주장하고 있죠. 주장하고 있고요. 두 번째 문단 을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실제로 차용한 돈은 5천만 원이다. 아니야 라고 하면서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니야, 대여 사실이 8천만, 대여는 맞아. 그래, 빌린 건 맞거든. 빌린 건 맞는데 8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이야 라고 주장하더라. 누가? 을이. 이거 다 쟁점입니다. 다 쟁점이에요. 세 번째, 이제 세 번째 문장 한번 가볼까요? 자, 그것도 도박장에서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환 의무가 없다고 하였다. 내가 의무가 없다라는 건 너가 권리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권리가 없다라는 네 권리 발생에 장애 사실이 있어라고 하면서 민법 103조의 항변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 민법에 약간 좀 민법 활용하시는 거예요. 민법 103조로서 뭐다? 대여금 계약이 무효다. 대여금 계약이 무효다. 도박을 목적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해 가지고 그 무효다. 그러니까 너는 대여금 청구권이 없고 권리도 없고 나도 의무도 없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민법 103조에 따라 가지고 대여금 계약이 무효다라고 지금 을이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장이라고 일단 쓸게요. 항변이라고 써 놓겠습니다. 주장인데 결국에는 항변인데 없다고 하였죠. 이때 그다음에 갑은 을의 항변에 대해서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요거는 뭐 크게 문제될 그 쟁점은 아닙니다. 법원이 차용증을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결국에 뭐예요? 돈을 8천만 원 빌려갔으면 돈을 8천만 원 빌려갔다라는 차용증이 있을 거잖아요. 이 차용증을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갑은 분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을은 알초부터 작성한 바가 없다고 하였다. 차용증 분실 또는 작성 X. 이것도 다 나중에 쟁점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 가운데 을은 대여금의 액수가 5천만 원이라는 증거로 자신이 기명날인한 각서에 사본을 제출하였다. 5천만 원이라는 이유로 각서 사본 제출하였다. 이에 갑은 그 원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였다. 이게 다 하나씩 다 키워드거든요. 여러분들 쟁점 뽑아내는 키워드거든요. 일단 사본을 제출하였다라고 하는 순간 의심하셔야 되고요. 원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였다. 이것도 판례 워딩이어서 여러분들이 의심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쟁점들을 한번 뽑아놨어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민사소송법을 만약에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 선생님 알겠어요. 이거는 사실관계 그냥 요약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민소를 공부를 하셨고 실제로 시험을 쳐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게 이제 달리 보일 겁니다. 보겠습니다. 자, 갈게요. 지금 계속 해가지고 문제 자체에서 증거가 없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본을 제출했고 증거 방법이 어떻고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냐 여러분들 첫 번째 줄부터 증거 방법으로 제출된 내용 증명에는 모두 8천만 원의 상환을 촉구하는 주장을 하였다. 이게 증명책임입니다. 여러분들. 증명책임. 즉 증명책임으로서 지금 뭐에서 시작을 하고 가셔야 되냐. 제가 변론주의는 별도로 여기다가 실진 않았거든요. 실진 않았는데 이거 만약에 쓰신 분 있으면 그분은 점수 더 받았을 겁니다. 저는 굳이 여기다가 실지는 않았어요. 지금 변론주의의 의의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변론주의의 의의부터 시작을 해서 변론주의란 소송 자료 뭐 사실이든 증거든 그것의 수집 제출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그 제출한 소송 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원칙을 말한다라고 해서 변론주의의 의의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 뭐 주장하고 있고 증거라는 차용증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그 원본이 아니라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니까 변론주의의 내용으로서 사실의 주장 책임, 그다음에 자백의 구속력, 마지막에 증거 제출 책임. 즉 결국에 증거 제출 책임이 증명 책임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거 물어보는 거다라고 하면 이걸로 여러분들이 이 증명 책임 첫 꼭지를 따는 순간 나머지 문제가 다 쟁점화 될 겁니다. 쟁점화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쟁점 답안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쟁점 답안지 자료를 보시면 거기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증명 책임과 분배입니다. 증명 책임과 분배로 나와요. 증명 책임부터 여러분들이 쟁점을 뽑아내셨으면 되겠어요. 보시면 증명 책임이란 우리 자기에게 유리한 주요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받게 되는 불이익이거든요. 그러니까 판례는 여러분 지금 뭐 이런 게 막 다 뭐다라고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지금 갑은 자기가 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증명해야 되는 사항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이 뭐죠? 대여 사실. 즉 그냥 대여가 아니라 8천만 원 대여한 사실을 누가 증명해야 돼요? 갑이 증명해야 돼요. 근데 지금 차용증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돈을 빌렸다는 사실 자체를 갑이 주장만 하고 있지 증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증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불이익은 갑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서 갑 청구 기각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자백의 구속력이 하나가 끼어 들어오죠. 을이 이제 그래? 빌린 거 맞아. 법원님 빌린 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자백이 성립한 이상 288조에 따라서 법원은 그것은 불요증 사실, 증명이 필요하지 않는 사실로서 원래는 대여 사실, 돈을 빌려갔는데 안 갚았어요 라고 하는 그 사실은 갑이 증명해야 되는데 누가? 을이 빌린 거 맞습니다 판사님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빌려줬니 안 빌려줬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증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사실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싸움이 붙는 지점이 여기죠. 액수는 싸움이 붙는 거야. 즉 갑이 8천만 원을 다 받고 싶으면 8천만 원을 빌려줬다라는 점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을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8천만 원이 아니고 5천만 원 빌린 거 맞아요 판사님 이라고 하면 그 5천만 원에 대해 가지고는 법원님께서 5천만 원 인정, 갑 청구 인용, 5천만 원 부분에서 인용, 근데 3천만 원 증명하세요 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술 더 떠요 을이. 근데 여기서 을이 한술 더 뜹니다. 여기가 여러분들이 이제 부인과 항변의 구별 기준이 들어가요. 부인과 항변의 구별죠. 부인과 항변의 구별 기준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증명 책임이라는 큰 꼭지 안에서 놀고 있어요. 일단 증명 책임이 무엇인지 써주시고 갑은 자기에게 유리한 그 대여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을이 그 사실에 대해서 자백을 했기 때문에 자백의 구속력에 따라서 그건 증명이 필요 없는 사실이 된다라고 해서 첫 번째 쟁점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천만 원 뒤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3천만 원 뒤에서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두 번째 쟁점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판사님 빌리긴 했는데
빌린 사실은 맞거든요. 근데 그 도박장에서 빌렸어요. 빌린 건 맞는데 도박장에서 빌렸으니까 민법 103조로 대여금 계약 자체가 무효니까 나는 돈을 갚을 의무가 없어요라고 이게 항변입니다. 왜냐하면 원고의 주장과 양립 가능하지 않은 사실을 주장하는 게 부인이고 원고의 주장과 양립하지 않는 사실, 반대입니다. 죄송합니다. 양립 가능하지 않은,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주장하는 게 부인이고 양립 가능한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게 이제 항변인데 부인과 항변은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러는 거죠. 갑이 야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줬으니까 돈 빌린 거 갚아라고 주장을 할 때 을이 아니 빌린 게 아니라 내가 용돈 받은 거야. 너 나 그냥 줬잖아 라고 하는 건 갑이 빌려줬다라는 주장과 양립 불가능한 단순 증여 주장을 하는 거죠. 그건 부인입니다. 그럴 때는 갑에게 여전히 대여 사실의 증명 책임이 있는 건데 지금 을이 뭐 하고 있냐면 빌린 거 맞아요 판사님. 그런데 도박장에서 빌렸잖아요. 즉 갑이 주장하고 있는 대여 사실과 양립 가능한 빌린 건 맞는데 별개의 사실, 도박장에서 빌렸다니까요 라는 별개의 사실을 주장하는 건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항변이라고 합니다. 이 항변이 뭐다? 구체적으로 민법 103조로서 무효예요. 이거는 증명 책임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 항변을 하는 을에게 증명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을은 지금 뭘 증명해야 돼요? 나는 돈 갚기 싫으니까 내가 민법 103조에 따라 가지고 도박장에서 빌린 겁니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얘한테 증명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얘한테 증명 책임이 있는 거를 논하기 위해서 먼저 부인과 항변을 구별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을이 지금 하고 있는 건 항변이니까 을에게 도박장에서 빌린 거다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있는 거다라는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증명 방법이 어떻게 되는데 그 밑에 각서 사본 제출이랑 엮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우리는 실제로 실무에서도 원본 제출해야 되거든요. 원본 각서 원본. 지금 각서를 냈잖아요. 5천만 원 빌렸어요. 그리고 그게 도박장에서 빌린 거예요 라고 하는 그 각서를 제출하는데 각서의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갑이 그 원본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어요. 이 말 자체가 판례 쓰라는 겁니다. 판례 쓰라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그 뒷페이지 보시면 쟁점 3번이 아니라 목차 3번에 을이 도박장에서 빌렸다는 주장에 대한 증명 책임과 사본의 증거력 해가지고 지금 부인과 항변의 구별 기준 및 구별의 실익 해가지고 부인과 항변을 구별하고 나서 을이 도박장에서 빌렸다는 점은 항변이다. 그러니까 을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제가 포섭을 해놨습니다. 답안은 구체적으로 이따가 볼 거예요. 지금 막 답안 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실제로 그게 증명했냐, 을이 증명에 성공했냐라는 겁니다. 을이 증명에 성공했냐를 요거부터 따고 시작하셔야 돼요. 실제로 이 쟁점이 여러분들 이게 25년 변리사에 나왔거든요. 25년 변리사 시험이 6월인가? 언제 있었죠? 하여튼 우리 시험 직전에 있었습니다. 5월인가 6월인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타시험 기출 제가 3순환에서 이거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나왔는데 또 나오겠냐. 기출 시행처가 똑같은데 라고 안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가지고 제 붙인 말이 근데 내일 이거 시험 칠 겁니다. 쎄해. 시험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시험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이게 가능한가? 왜냐면 출제처가 딱 같은데 같은 해에 한 2달 전에 있는 시험에 이걸 냈으면 안 내는 게 상식인데 그때 제가 이거 기록에 다 남아 있으니까 제 3순환 강의 들어보시면 근데 여러분들 이거 다음 시간에 시험 칠게요. 시험 모의고사 한번 칠게요. 이거 나올 것 같아요. 하고 했는데 나왔습니다.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나왔어요. 증명 책임 제가 단문으로 드렸고요. 부인과 항변 구별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본의 증거력. 그래서 요거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사본은 여러분들 원칙적으로 증거를 제출할 때는 문서를 증거로 제출할 때는 원본으로 제출하는 게 원칙이라고 제가 355조 1항 조문 반드시 기억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355조 1항을 쓰신 다음에 이 사본을 제출하는 케이스가 2가지더라. 원본을 가름해가지고 원본 대신 해가지고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니라 사본 그 자체를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요거 2개가 선생님 뭐가 다른데요? 그건 우리 이론 강의 때 할 때고 그런데 워딩을 보세요. 여러분들 워딩을 보세요. 특히 반괄호 2번에 도박장에서 빌린 사실이 증명되었는지 여부 사본의 증거력 해서 첫 번째 줄 쭉 오른쪽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사본을
원본에 가름해서 제출하는 경우 판례는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나 성립을 인정하고 사본으로서 원본에 가름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인정되겠다. 사본 제출하는 거 허용해주겠다라는 게 판례 워딩이잖아요. 이거 어디서 봤는데? 우리 문제 돌아오시면 다시 앞 페이지 문제 돌아오시면 6번째 줄 밑에서 2번째 줄 밑에서 2번째 줄 자신이 기명날인한 각서의 사본을 제출하였다. 이에 갑은 그 원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였다. 이거 쓰라는 의미입니다. 이거 쓰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사실 여기서 제가 이거 문제가 좀 불명확하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을이 이 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취지가 지금 이게 아니라 빌린 돈이 5천만 원이에요. 그러한 증거로 각서의 사본을 제출하였다라고 밑에서 3번째 줄 가운데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 조금 저는 이거는 좀 문제가 좀 불명확하게 된 게 아닐까. 왜냐하면 지금 증명 책임에 대해 가지고 대여 사실, 돈을 빌려줬다라는 사실은 원고 갑에게 증명 책임이 있지만 을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재판상 자백을 함으로써 자백의 구속력에 따라서 증명이 필요 없는 사실이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쟁점 하나가 끝났죠. 그럼 그 2번째 쟁점이 결국에는 이거 왜 줬는 사실관계에서 얘를 왜 줬는데요? 도박장에서 빌렸다는 점을. 이거를 준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면은 대여 사실에 대해서는 갑에게 증명 책임이 있고 그걸 재판상 자백이랑 엮어봐. 그 다음에 도박장에서 빌린 사실에 대해서는 을에게 부인과 항변을 구별해서 을에게 증명 책임이 있고 그 을이 증명하는 방법에 따라서 사본을 제출한 거 한번 써봐. 이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문제가 좀 불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 자체에서 판례 워딩을 그대로 쓰면서 야 이거 써. 사본의 증거력에 관련된 쟁점 써. 라고 지금 힌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갑이 지금 을이 그래가지고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했어야 되는데 사본을 제출했고요. 그리고 갑이 거기에 대해서 원본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기 때문에 사본을 원본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다? 을이 증명에 실패한 거다. 결국에 도박장에서 빌렸다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으니까 이게 대여금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 결국 대여금 계약 유효하고 갑은 을에게 대여금 청구를 할 수가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을이 증명에 실패한 게 하나의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쟁점 여러분 미쳤죠? 그러니까 이게 24년 있다가 해서 보시면은 25년이 진짜 문제가 좀 미쳤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하나 숨어 있는 게 이 3천만 원 부분 차익. 이 3천만 원 여러분들. 갑은 8천만 원 빌렸다고 주장을 하는데 을이 8천만 원이야. 빌린 건 맞는데 8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이야 라고 하면 그럼 지금 5천만 원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증명이 필요가 없어. 증명 불필요. 이거 그래도 불요정 사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위에 남은 3천만 원. 전체 8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3천만 원 누가 증명해야 돼요? 여전히 갑이 증명해야 됩니다. 근데 갑이 차용증을 분실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또 을은 그거 작성한 적도 없어요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경우에 차용증을 갖고 와야 되는 사람이 누구다? 갑. 근데 이 사람이 분실했으니까 갑이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명에 실패한 거다. 그럼 법원은 갑의 청구 중에 일부가 이유 없을 때 전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라는 전부 기각 판결을 해야 되냐? 아니면 8천만 원 중에 그래도 5천만 원은 인정되는 거잖아. 5천만 원은 인정할 수가 있냐가 마지막으로 숨어 있었습니다. 쟁점이. 마지막으로 숨어 있었어요, 쟁점이. 그래서 이것도 제가 처분권주의 나오면 무조건 의의는 저랑 같이 읽자, 외우자, 현출하자, 절차의 개시, 종결, 심판의 대상과 범위를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어가지고 그에 맡기는 원칙이다라고 제가 엄청나게 강조를 했고 일부 인용 판결이 나오면 원고 피, 원, 미 두 문자 따가지고 피고가 항변을 했고요. 원고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요. 소송 경제에 반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게 인정된다. 이거 숨어 있으니까 일부 인용 판결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무조건 이거 써야 됩니다. 한 줄이라도 쓰셔야 됩니다라고 엄청나게 강조했거든요. 그래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거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처분권주의와 일부 인용 판결 허용 여부를 내가 이번에 놓쳤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요거는 많이들 놓치는 쟁점인데 쓰면 대박나는 쟁점이에요. 이런 게 오히려 대박나는 쟁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 갑의 을에 대한 이 8천만 원의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 가지고 누가 결국에 지금 계속 보시면은 증거 분실을 했고요, 사본 제출하고 있고요, 뭐 대여 사실 차용증 나오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증명 책임, 변론주의에서 꼬다리를 트셔가지고 변론주의의 의의부터 쓰신 다음에 자백의 구속력과 증거 제출 책임, 특히 그 중에서도 증명 책임이랑 자백의 구속력 이 두 개 문제가 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파악을 하시면 쟁점 1번 여러분들 자백의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과 자백의 구속력,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도박장에서 빌렸다는 무효라는 권리 장애 사실에 대한 항변 사실과 이 대여금, 이 항변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과 사본의 증거력,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일부 인용 판결, 처분권주의와 일부 인용 판결의 허용 여부까지 순서대로 배치를 하신 다음에 결론까지 내려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진짜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앞으로는 이렇게까지 막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나오더라도 명확하게 나올 거예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거구나 탕탕탕 찍을 수 있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난이도 조절 실패한 문제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가겠습니다. 한번 해설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해설을 막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상 다 읽지는 않겠고요. 제가 어떻게 답안을 쓰는지 한번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줄부터 한번 볼까요? 자, 문제의 소재. 이제 얘가 다시 한번 보일 겁니다. 왜 이렇게 제가 썼는지 보일 거예요. 자, 갑의 대여금 청구가 전부 인용되기 위해서는 8천만 원의 대여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첫 번째 쟁점 뭐죠? 갑의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이랑 재판상 자백. 이렇게 하나 쟁점 뽑았구나. 두 번째, 뭐 도박장에서 빌렸다는 주장에 대한 증명 책임과 사본의 증거력. 두 번째 쟁점 뽑았다. 마지막 처분권주의와 일부 인용 판결의 허용 여부가 문제된다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기계적으로 쓰시는 겁니다. 쟁점을 뽑으신 다음에 기계적으로 요 맨 위에 문제점에다가 쟁점 1, 2, 3을 나열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나열해 주신 다음에 각각을 목차로 구성해가지고 이제 내부에 각계격파 하시는 겁니다. 보시면 밑에 이제 한번 가볼까요? 2번에서 내용적으로 제가 막 설명드리는 시간은 아니니까 양괄호 1번 볼까요? 밑에 2번 목차의 양괄호 1번 증명 책임과 분배해가지고 대여 사실은 원고에게 유리한 권리 근거 규정으로서 원고에게 증명 책임이 있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일단은 증명 책임과 분배라는 쟁점을 하나 썼고 밑에 근데 재판상 자백과 자백의 구속력이라는 쟁점도 있더라. 마지막 사안의 경우 포섭까지 들어갑니다. 보시면 갑의 을에 대한 8천만 원의 대여 사실은 굵은 글씨도 다 쳐져 있거든요. 굵은 글씨가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현출을 해주시고 요게 이제 포섭할 때 점수가 들어가는 부분이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고 갑의 대여금 청구권의 근거 규정의 주요 사실로서 갑에게 증명 책임이 있고요. 근데 두 번째 줄 오른쪽에 피고가 세 번째 줄 차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차용액은 5천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는 바 갑의 을에 대한 5천만 원 대여 사실은 재판상 자백이 성립, 불요증 사실이 되고요. 남은 3천만 원의 대여 사실에 대해서는 여전히 갑이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해서 이 쟁점이 하나 끝납니다. 그 밑에 쟁점으로 또 가볼까요? 부인과 항변의 구별 기준 및 구별의 실익이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암기해가지고 한 3줄 짝 쓰시고 밑에 포섭한 것만 한번 볼까요? 네 번째 줄. 5천만 원을 도박장에서 빌린 것이므로 상환 의무가 없다는 을의 주장은 이게 갑의 청구에 대한 권리 장애 사실이다. 민법 103조로서 을에게 증명 책임 있는 항변이다. 을의 항변은 갑의 주장 사실, 대여 사실을 인정하면서 양립될 수 없는 별개의 사실을 진술하는 제한부 자백이다. 그러니까 자백이 성립하는 제한부라는 게 여러분들 자백이 성립하는 범위가 있다라는 거죠. 빌린 건 맞는데 라는 점에 대해서는 재판상 자백이 성립을 한 거예요.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습니다. 그거는 다툼이 없다라는 걸 위해서 확인을 하고 왔죠. 그런데 도박장에서 빌렸다는 거는 누가 증명해야 돼요? 을이 증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밑에서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할 건데가 문제가 됐습니다. 밑에 양괄호 2번. 그 도박장에서 빌린 사실을 누가 증명되었냐. 이게 사본의 증거력이라는 쟁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약간 짜릿짜릿했습니다. 이거 보면서 이게 나왔네 이러면서. 그래서
뭐 원본 제출의 원칙이랑 동그라미 1번, 뭐 동그라미 2번 해가지고 이제 뭐 원본의 가름에서 내거나 원본 그 자체로서 제출하는 경우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우리 법리를 서술을 했고요. 이런 법리 서술이 전부 다 쟁점 답안지랑 그대로 일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제가 이걸 굳이 만들고 하는 게 기본서로 단거나 해도 좋은데 이걸 굳이 만든 게 저도 제가 이제 변시 공부를 할 때 행정법 쟁점 답안지라는 우리 그 한림법학원의 박도원 선생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 거 이제 같이 제가 작업을 한 거예요. 우리 노무사용으로. 이걸 쓴 게 이걸로 보면 강약 조절이 안 돼요. 강약 조절이 안 됩니다. 뭘 써야 될지 감이 안 잡혀. 판례 막 이만한데 막 4-5줄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실전 분량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뭐를 현출해야 되는지를 여기로 제가 잡아놓은 거니까 그 내용들이 다 여기 법리에 녹아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도저히 그런 강약 조절에 대한 고민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포섭 어떻게 하시는지만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쭉 보시고 요거는 그래서 증명에 실패했습니다. 사본이 원본의 가름에서 제출하거나 사본 그 자체로서의 증거 가치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 의리 증명에 실패했어요. 즉 도박장에서 빌렸으니까 무효예요 라는 주장에 대한 의리 증명이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밑에 마지막 처분권주의와 일부 인용 판결 일부 인용 판결의 허용 여부 쟁점 쭉 쓰시고 마지막 포섭해서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제가 이번 요 쟁점에다가는 결론을 좀 간단하게 썼어요. 왜냐면은 이 쟁점이 너무 많아서 이거 분량 초과입니다. 분량 초과예요. 원래는 1번 쟁점에 관해 가지고 1번 쟁점에 소결 쓰시고 2번 쟁점 2번에 대한 소결 쓰고 3번 쟁점에 대한 소결 쓰고 그러니까 요 결론 쓴 대로 법원은 뭐 5천만 원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라는 일부 인용 판결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분량상 요 앞에 3개의 소결을 제가 잘랐다는 점 그냥 양해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 2번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시간이 조금 이제 됐으니까 55분이거든요. 제가 문제 2번은 그래도 조금 간단해요. 문제 2번 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초적 사실관계 다시 안 읽어도 되니까. 자, 이제 문제 2문으로 가겠습니다. 2문은 얘보다는 조금 간단합니다. 문제 2문도 제가 이게 사례로 나올 줄은 몰랐는데 이거는 사례로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단문으로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막 드렸던 쟁점이 하나가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건 단문으로 나올 것 같아요 했는데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특히 이 문제 1문의 2에서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의 각하를 못 쓰셨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괜찮습니다.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의 각하가 사례로 많이 나오는 쟁점도 아니고 사례로 나오면 유치권이든 상계 항변이든 항소심에서 혹은 항소심 파기환송된 항소심에서 각하되는 그 케이스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의 각하를 길게 늘어뜨려 쓰는 건 아마 분량 초과 문제가 벌어졌을 겁니다. 한 줄 처리하고 거의 넘어가시는 문제였어요. 일단 볼까요? 문제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상황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갑이 을에게 8천만 원에 대해 가지고 돈을 빌려줬고요. 돈을 안 갚으니까 야 너가 나중에 나한테 돈을 청구할 때 그때도 내가 돈을 안 갚으면 너한테 5천만 원짜리 고려청자 넘겨줄게 라고 하는 요 약정이 체결된 상황입니다. 자 2번 을은 갑의 청구에 대해서 금전을 차용한 적이 없다라고 하였다라고 하고 있죠. 지금 우리 지금 8천만 원 대여금 청구에 대해 가지고 첫 번째 줄 이거야말로 부인입니다. 완전 부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야 내가 돈 빌려줬으니까 갚아라고 하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 안 빌렸는데? 나 안 빌렸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여 사실은 여전히 갑에게 증명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막 크게 막 증명 책임이 문제되지는 않아요. 일단은 갑의 대여 사실을 을이 부인했다. 여기까지만 일단 적고 끝나겠습니다. 그 다음 거부터 이제 실제로 진짜로 문제가 돼요. 자, 차용증이 없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갑은 이사하던 중에 분실된 것 같다고 하면서 을이 기명날인한 각서를 제출하였다. 즉 갑은 각서를 제출했어요. 근데 각서에는 보시면은 뭐 위에 그 요약 드리겠지만 그냥 돈을 빌린 사실
그 다음에 요 5천만 원짜리 인도하겠다라고 약정한 사실만 나와 있어요. 8천만 원이라고 안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올라가서 보시면 갑이 각서를 제출했고요. 그 다음에 뭘 제출하지 못했어요? 8천만 원 다 들어가 있는 차용증은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아 뭐야, 증명책임이랑도 지금 관련이 있는 것 같네? 증명책임 혹시? 인데 그 다음부터 틀어져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문제가 틀어집니다. 자, 이에 을은 5천만 원의 차용을 인정하였다. 아, 각서까지 나와버렸으니까 5천만 원의 차용을 인정했어요. 5천만 원의 차용 인정. 이게 재판상자백이 성립한 거죠. 이것 때문에 제가 문제 좀 이거 이상하다. 이거 약간 괜히 분량만 늘린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 다 앞에서 나온 내용이랑 똑같잖아요. 1문이랑. 문제 1문이랑 내용이 똑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여러분들을 좀 시간을 뺏으려고 만들어 놓은 사실관계가 아닐까라는 조금 그런 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가볍게 보시고요. 자, 여기부터. 자, 세 번째 줄 가운데 다음 기일에 갑은 차용증을 찾았다며 증거로 제출하였고 고려청자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하였다라고 하면서 지금 다음 기일에라는 말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쟁점 하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다? 예비적으로 병합하였다. 예비적으로 병합하였다라는 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이문의 문제를 풀기 위한 쟁점이 뽑힙니다. 일단은 원래는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의 각하가 이런 단순한 5글자 가지고 쟁점을 뽑아봐라라고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의 각하가 다시 사례로 나온다면 실제로 우리가 0순환이든 1순환이든 그 판례 사안 자체, 판례의 워딩 자체를 녹여주면서 문제에다가 판례의 문제 상황을 주면서 여러분들 요거 실공방이다 라고 알려줄 거예요, 친절하게. 근데 얘는 너무 불친절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여러분들 놓쳤어도 제가 크게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괜찮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왜 대여금 청구라는 소를 제기를 하면서 증거를 그때 제출했어야 되는데 그때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그 다음 기일에 비로소 차용증을 제출한 거잖아요. 증거를 제출한 거다. 공격 방법을 제출한 거다라고 하니까 이게 기한이 늦었다. 적시 제출주의를 어겨서 즉 소송이 지연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요거는 그래서 가볍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첫 번째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의 각하라는 쟁점이 하나가 뽑힐 거고요. 이게 여러분은 이게 원래 여러분들 예비적 병합이라고 함은 선택적 병합이랑 다르게 병합했다라는 거는 수개의 청구, 여러 개의 청구가 나올 거거든요. 청구가 2개. 즉 지금 대여금 청구만 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도 지금 청구하고 있어요? 고려청자 인도. 고려청자를 인도하라. 인도하라라고 하는 소송의 객체이자 소송물을 하나, 2개를 병합했다라는 거예요. 이 경우에 예비적으로 병합했다라는 거는 예비적이라는 거는 얘를 주의적으로. 그러니까 법원님 대여금 청구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여금 청구가 인정 안 될 때 고려청자 인도 청구권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세요라는 게 예비적 병합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양립 가능하지 않아야 돼요. 서로 모순된 관계여야 됩니다. A가 인정되면 B가 인정 안 되고 A가 인정 안 되면 B가 인정되는 관계여야 됩니다. 양립할 수 없는 청구여야 돼요. 원래 예비적 청구는. 근데 제가 3순환 때 부진정 예비적 병합에 대해 가지고 3순환 6회차 중에 2회차를 쓰면서 여러분들 예비적 병합이 나올 거다. 나오면 그냥 진짜로 진정 예비적 병합이 아니라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 나올 거니까 그냥 부진정 예비적 병합으로 가세요. 헷갈리면. 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99%라고 100%라고는 말 못하고 부진정 예비적 병합으로 가세요. 왜? 결과적으로는 똑같을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라는 게 허용되는지 먼저 논할 거고 두 번째로 그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 되었을 때 그걸 어떻게 심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결국에 그 심판 방법은 병합 청구,
병합된 그 청구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가지고 판단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국에는 똑같다. 결국에는 진짜 예비적 병합으로 보든 부진적 예비적 병합으로 가든 결과는 똑같을 거예요. 다만 부진적 예비적 병합이 허용되는지 그거 쓰는 게 문제가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진짜로 나왔습니다. 심지어 이거는 그 이문은 이게 메인이었어요. 부진적 예비적 병합을 쓰는 게. 원래 예비적 병합이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양립 불가능한 예를 들어 가지고 뭐겠어요? 매매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는 게 주의적 청구라면 매매 계약이 그래요? 매매 계약이 그럼 무효면 내가 이미 지급한 매매 대금 돌려줘라고 하는 그런 경우. 즉 매매 계약이 무효, 유효 이런 모순되는 관계여야 되거든요. 양립 불가능한 수개의 청구, 논리적 관련성이 있을 때 논리적 관련성 그다음에 순위를 붙여가 순위를 붙여 순서를 붙여 우리 주의적 예비적 순위를 붙여가지고 마지막에 병합 청구에 일반 요건이 있을 거 돼가지고 요게 진정 예비적 병합입니다. 근데 부진정 예비적 병합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법을 배우시다가 부진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 가짜 이런 게 아니라 뭐냐면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유사. 부진정은 유사하다라는 말이에요. 유사하다라는 말입니다. 유사하다 말. 그러니까 양립 불가능한 수개의 청구에 순서를 붙인 게 아니라 양립 가능한 청구임에도 순서를 붙인 거예요. 우리 나중에 선택적 병합 이런 거랑 구별해가지고 배울 텐데 원래 예비적, 진짜 예비적 병합은 진정 예비적 병합은 양립 가능하지 않은 모순되는 청구를 순서를 붙여가지고 청구를 하는 건데 이런 경우와 같이 여러분들 대여금 계약 지금 있고요. 대여금 계약 존재하고 인도 약정 존재하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대여금 계약이 무효이면 고려청자를 넘길게 이런 게 아니잖아요. 모순 관계가 아닙니다. 대여금 계약도 지금 세상에 존재하고 고려청자 인도하겠다는 약정도 존재해요. 양립 가능한 두 개의 청구예요. 그런데 지금 갑이 뭐 하고 있어요? 네 번째 줄 고려청자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한 겁니다. 순서를 붙여가지고 병합한 거예요. 주의적 청구는 뭐다? 갑, 대여금 청구. 그 다음에 예비, 두 번째 순서를 붙여가지고 주의가 아니라 예비로서 고려청자를 인도하라라는 청구를 병합한 거예요. 이게 되냐? 이거부터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이거부터 따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쟁점이 하나가 뽑혔고요. 마지막 쟁점까지. 와, 이게 얘랑 엮어 나올 줄 몰랐습니다. 보통은 부진적 예비적 병합이 나오면 그 부진적 예비적 병합에 관해 가지고 막 크게 논하게 나와야 되는데 문제를 한번 틀었어요. 방향을. 우리 결국에는 증명 책임이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 네 번째 줄 가운데 보시면 을은 뒤늦게 가져온 차용증은 위조일 수밖에 없다고 항변하였다. 그러고 나니까 재판장이 요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재판장이 차용증에 있는 당사자의 인형이 진정해 보인다고 하자 을은 그거 내 기명날인 내 이름과 사인은 맞는데 대여금은 여전히 5천만 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밖에 제출된 다른 증거 방법은 없다. 마침내 법원은 주의적 청구인 대여금 청구가 아니라 얘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게 타당하냐입니다. 그게 타당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요거 되겠죠. 이거 제가 1순환에서 미친 듯이 2순환에서도 관련해가지고 문제로. 그러니까 1순환에서 사문서의 사문서가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 증증증이라고 쓰라고 그냥 기계적으로 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증거 능력 쓰시고요. 형식적 증거력 쓰시고요. 실질적 증거력 쓰셔라. 3단계로 그냥 써서 끝내버려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대로 나왔습니다. 요거까지 그대로 쓰면 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문서가 나와가지고 증거력, 특히 인형의 진정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증거 능력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단 그 문서 자체가 증거 조사의 대상이 될 수가 있냐. 자유심증주의 하나만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의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상 증거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건 차용증은 증거 능력이 있다. 한 줄 쓰고 시작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정확하게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식적 증거력과 실질적 증거력인데요. 요거를 제가 뭐 이 개념에 대해 가지고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어쨌든 형식적 증거력은 뭐냐? 그게 여러분들 의사에 기해서 작성한 거다. 그러니까 그 문서 자체를 계약서를 여러분들이 내가 쓴 거야. 나의 의사에 기해서 내가 쓴 게 맞아가 형식적 증거력이고요. 실질적 증거력은 뭐냐? 그 내용이 진짜냐? 진짜 8천만 원 빌린 게 맞냐가 실질적 증거력이거든요. 그래서 요 3단계를 쓰는 게 문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엮어가지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뭐를 쓰시면 되냐? 일단 이러한 병합이 허용되냐? 이러한 병합이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 허용되는지부터 논해주시면 돼요. 쟁점 1번. 이런 병합이 허용되지 않으면 애초에 이 문제가 성립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병합 자체가 허용되는지 여부를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증명 책임으로 넘어가서 차용증을 뒤늦게 낸 게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의 각하에 해당해가지고 차용증을 제출하지 못하게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 그다음 마지막에 그러면은 실제로 그 차용증의 증거력, 차용증이 증거로서 얼마나 힘을 가지는데 일단 증증증 해가지고 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증증을 논하면 차용 사실이 결국에는 인정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주의적,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 주의적 청구를 인용하면 얘는 판단 안 해줘도 됩니다. 얘는 판단을 안 해줘도 돼요. 얘가 인용되어야 하는데 얘가 인용되어야 할 때 주의적 청구가 인용되어야 하면 이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심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예비적 청구는 주의적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때 기각될 때를 대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얘를 심판할 필요가 없는데 얘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얘를 인정해버렸네. 지금 예비적 병합에 대한 법적 성질에 대한 판단에 오해가 들어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요거는 그 법원의 판결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해설 한번 또 가볍게 보겠습니다. 자, 그 문제의 소재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볼게요. 갑이 8천만 원의 대여금 청구와 양립 가능한 고려청자의 인도 청구에 순위를 붙여 청구하였는 바 이제 나옵니다. 자, 이러한 형태의 부진정 예비적 병합의 인정 여부 및 심판 방법. 요 밑에 보시면은 목차 2번에 그대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작은 로마자 2번에 갑이 차용증을 다음 기일에 제출한 것이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 각하 사유인지 뒷페이지 가보시면 여러분들 5페이지 가보시면 그 3번 아라비아 숫자 3번 목차에 갑이 차용증을 다음 기일에 제출한 것이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 각하 사유인지 라고 해가지고 쟁점 두 번째 것도 목차 하나 써고 있고요.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차용증의 증거 능력과 증거력이 문제된다라고 해서 얘도 넘어가서 보시면 그 뒷페이지 가시면은 4번 차용증의 증거 능력과 증거력 인정 여부 해가지고 그 밑에 양괄호 1번 보시면 증거 능력, 양괄호 2번 진정 성립 2단계의 추정 이게 형식적 증거력이거든요. 양괄호 3번 실질적 증거력의 추정 해가지고 증증증이라고 제가 쓰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잘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진정 예비적 병합의 인정 여부 및 심판 방법을 제가 나중에 설명을 또 드릴 텐데 이제 본 강의 때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위아래를 자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특히 양괄호 1번과 양괄호 2번을 분리하는 게 핵심이다. 이거 여기다가 그 넘지 못할 선을 하나 그으시면 이 판례가 여러분들 이해가 갈 거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부진정 예비적 병합은 여러분들 순위를 붙여 청구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으면 인정되거든요. 원칙적으로 예비적 병합은 다시 한번 양립 불가능한 수개의 청구를 순위를 붙여가지고 청구하는 건데 양립 가능한 경우에도 그럴 수 있냐? 순위를 붙여 청구할 합리적 필요성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거를 포섭하는 부분만 한번 볼게요. 뒷페이지 가서 5페이지 가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안 하겠습니다. 5페이지 가서 위에 사안의 경우 보시면 이런 거를 써주시면 돼요. 보시면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가운데 갑의 대여 액수는 8천만 원이죠. 8천만 원 받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5천만 원 받는 게 좋아요? 8천만 원 받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때 시가 하나 써주면 돼요. 이런 거 포섭하시는 겁니다. 이런 거는 약간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약간 번뜩이는 스킬? 이런 거는 이제 계속 연습하시되 시험장에서 이거 가지고 쓰면 되겠네. 왜냐면 순위를 붙여
청구할, 순위를 붙일 합리적 필요성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쓰기가 어려워요. 이게 뭔데 도대체 뭔데? 그냥 여러분들 액수가 다르잖아. 이런 데서 좀 착안해가지고 쓰시면 이런 거 이제 감각적으로 이런 걸 훈련해 나가는 거니까 이런 걸로 포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로 포섭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실공방은 가볍게 처리하셔도 되고요. 차용증의 증거 능력과 증거력 인정 여부까지도 여러분들 요거 2단의 추정 제가 그냥 기재를 그대로 쓰세요. 이거 나오면 조문 2개 받고 그대로 써라 라고 했는데 그대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좀 제 자랑 좀 할게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분인데 10분 조금 넘었거든요. 12분인데 2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9시 조금 넘어가지고 끝내드릴게요. 10시까지는 다 안 하고, 왜냐면 이제 24년, 23년은 짧아요. 짧아서 막 설명드릴 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그 쟁점에 대해 가지고 설명드리는 것밖에 없어서 뭐 쟁점을 뽑는 방법 이런 거 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5분에 다시 강의 시작할게요.